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실물 지표로 확인됩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4%, 239%가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자금이 몰려들었던 원유 파생 상품이 또다시 거래 정지됐습니다. 다행히 폭락했던 국제유가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원금 손실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 70% 지급이냐 100%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재난지원금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1900선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시장 흐름이 더 좋아졌는데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레리 커들로의 여러 가지 발언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발언도 주요했지만 이 거래일 동안에 너무 많이 빠진 그리고 새로운 6월물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도 있었다. 한마디로 이 삼박자가 잘 조화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유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우리 시장도 같이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이닉스 실적 호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기대치가 또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적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1914.99입니다. 1% 내외의 상승을 현재 가져가 주고 있고요. 잘 달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1918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중 고점 부근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입니다. 개인만 삽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인들이 좀 받으면서 함께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선반영이 조금 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의 버팀목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삼성 SDI. 현대차 잠시 뒤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2시 30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컨센서스 미달이 될지 아니면 컨센을 초과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부터 포스코까지 모두 상승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기로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코스닥 보시면 643입니다. 코스닥 흐름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644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또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기관은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오늘 또 강하게 매수에 나서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진짜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주도를 개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까지 개인들이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잘 달리고 펄어비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KMW 올라가는 가운데 HLB가 살짝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ENM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8만 원대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K모터리얼즈 전체적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즌만이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제넥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오늘 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도 또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폭락세를 보이며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국제유가가 이란의 경고를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급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투심 안정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네이버, 톱텍, 이스트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4.95% 올랐고요. 거래가 19만 1,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최고가 19만 4,5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네이버가 매출 1조 7,321억 원, 영업이익 2,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7.4%가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네이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비대면 소비를 바탕으로 쇼핑, 페이, 웹툰 분야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분기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톱텍은 에어킨 마스크의 미국 FDA 승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21,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11시쯤에 가파르게 올랐고요. 오전장에 최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톱텍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어킨 마스크가 미국 FDA 수술용 마스크로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톱텍은 지난달부터 나노 섬유 마스크인 에어킨 마스크 시범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자회사인 FT-E&E를 통해서 코로나19 마스크 제조 장비를 생산하고 또 다른 자회사인 레몬과 함께 에어킨 마스크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레몬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이스트소프트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81% 소폭 올랐고요. 거래가 6,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켰지만 상승폭의 변동은 컸습니다. 최저가 6,650원, 최고가 7,05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을 꺼냈습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과 생활 SOC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이스트소프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삼성 웰스토리에 AI 기반 알고리즘 서비스 확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이외에도 언택트 시대에 맞춘 비대면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했고요. 암호화폐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0.18% 오르면서 86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02% 올랐습니다. 가격은 22만 2천 원대입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과 샌비트 타임존 10% 넘게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폐들도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만나볼 코인 시세는 비트즈와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비트즈가 1.71% 오르면서 180원, 비트코인 캐시 0.74% 빠졌습니다. 가격은 28만 원대입니다. 다음도 만나보시죠. 리플과 이오스에 주목해 볼 텐데요. 리플이 0.15% 빠지면서 228원, 이오스가 0.59% 빠졌습니다. 가격은 3,180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습니다. 자,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깜짝 실적 발표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넷플릭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최대 어떤 수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넷플릭스가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1배 증가한 7억 906만 달러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2분기 만에 경신했고요. 매출 역시 같은 기간 28% 증가하면서 57억 6,769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출 통제와 자제가 이어지면서 이 집에서 넷플릭스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료 회원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보다 1,577만 명 늘어난 1억 8,286명을 좀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2배 웃도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역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695만 명이 늘어난 5,873만 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쪽도 증가 속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유료 회원수죠. 유료 회원수가 늘어나고 또 여기 해약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코로나19 증가세가 살짝 지금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에 어떤 재개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넷플릭스의 그 1분기 실적이 2분기까지 이어질지 부분은 좀 약간 물음표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넷플릭스의 주가에도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넷플릭스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도 2분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부분을 첫 번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3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작품 제작을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역시 어떤 해외 쪽에서의 수익, 특히 이 달러 강세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나와주면서 이 국제사업 쪽의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증가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에 대한 디즈니죠. 100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까지 좀 추격하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대장주죠. 국내 드라마 어떤 제작사 중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런 이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 이 화랑을 띠면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관광업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정상회의 열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 올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 네, 우선 유럽 하면은 유럽의 경기 어떤 주수입 중에 하나가 어떻게 유럽 관광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세계 관광시장의 50%를 유럽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수익 경기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하강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 연합이 이 특별 정상회담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의회 의원들과 어떤 화상회의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에서 타격을 좀 받고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아직까지 물음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연합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충격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과 또 격리 조치들로 항공운항 같은 이동이 급격히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외부 국경 폐쇄하면서 외국인의 영내 입국까지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그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이 관련 산업에 대한 활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에 항공업체들이 어떤 상승력을 좀 크게 갖고 왔었는데, 이런 그 여행과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관련 주들에 대한 또 관심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럽 관광업 대책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유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는 사람이 돈을 받는 초유의 사건, 한마디로 원유를 가져가세요. 우리 돈으로 4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건데 이유부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국제 유가는 2달러가 오른 그 배럴당 13달러였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날에는 배럴당 55달러가 폭락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83년도에 원유 선물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론상 존재하는 마이너스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상당히 놀랬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인수수조가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선물 거래 구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5월물 WTI 그 선물 정산일 같은 경우는 4월 25일이지만 선물 시장이 3일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마지막 날은 21일이었습니다. 원유 거래는 헤지 펀드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결제 방법은 거래 마지막 날 5월물에서 6월물로 교체하기 위한 그 반대 매매를 실시하고요. 차액만큼 결제하는 방식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6월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은 5월물 거래가 종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 원유를 전달받는 방식인데요. 현재 비싼 보관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적은 거리지만 마이너스 청산한 게 낫다고 보고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상 초유 처음이었던 일이어서 모 증권사 MTS는 지금 먹통이 되는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 마이너스 가격을 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자주 볼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원유 수요보다는 공급이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6월물 결제일이 20일 전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가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원유 비축 시설은 현재 12억 배럴이 조금 못 되는 수준인데요. 현재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비축 탱크, 파이프라인, 정제 시설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꽉꽉 눌러서 비축하는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달이 되면은 저장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원유 생산 비용보다는 저장 비용이 지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코바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하루 3천만 배럴 정도 수요 감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6월 달이 되면은 석유 시장은 심판의 날, 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그런 위험 상황인데요. 지옥의 문이 열리기 전에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유가 안정의 최선책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 원유 소비국들이 나서서 비축용 석유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현재 유가 하락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증이 WTI나 브렌트유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WTI가 이번에 마이너스를 가고 가장 낙폭도 컸단 말이죠. 유독 WTI가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북해산 브렌트 원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 원유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WTI 같이 오버슈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WTI 가격보다 높은 거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진류인 WTI 같은 경우에는 유황 성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많이 취취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은 조업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국 석유 산업의 특성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유가가 폭락이 해서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미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또 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황 성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종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굴 단가가 쌀뿐만 아니라 생산을 중단하기도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10대입니다. 한마디로 생산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가격이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가격인데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대책은 지금 딱히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큰 저장 시설은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위험 수준까지 저장량이 올라왔는데요. 몇 주 뒤에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유 소비국들이 나서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묘책이라는 것은 해상 유조선을 좀 쌓아놓는 방식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여천이라든지 울산 쪽에 대규모 해상 길목이 있는데 여기에 고물 유조선을 싸게 빌려다가 계속 정박해 놓는다면은 아무래도 환경단체가 반대를 할 것이고요. 또한 항만청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석유를 해상에다 저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 배럴 정도고요. 또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저장을 시켜도 50만 배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벌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요.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는 더 이상 원유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오버슈트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원유와 관련된 급등락 현상도 앞으로 자주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무래도 원유 가격 폭락은 일시적인 수급 왜곡이라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유럽 같은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가는 기업 실적의 호재이기도 하지만 너무 급락하는 사정에서는 현재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원국뿐만 아니라 수입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원유 쇼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2016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에 3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원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종합상사, 비철금속 쪽과 관련해서는 거액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부가 원유 비축을 116일 정도, 그리고 민간인은 117일 정도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고 부분도 $50, $40대 갖고 있던 재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거액의 재고 평가 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유가가 하락한다면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석유 제품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동산 산유국의 이쪽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셰일 기업들이 파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요.
투자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신용위기 발생을 경고한 그 투자 펀드들이 자금 철수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이라면은 연준조차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가 하락이 길어진다면은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도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투자 펀드의 환매 움직임이 진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펀드의 그 환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기원으로 인해서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나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강화됐습니다. 반면에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유동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쪽과 관련해서는 2008년 리먼 쇼크 때보다 오히려 더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투자 펀드들에 대한 해지성 현금화 작업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엔드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혼란의 한중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 펀드를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쪽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한 그 주식을 파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펀드들이 76개가 투자자의 현금 요구에 즉시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먼저 영국의 부동산 펀드, 북유럽의 정크 펀드에 투자하는 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의 신용 불안이 결국은 뉴욕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했던 그 정크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증권화 상품들 같은 구조화된 파생 상품 쪽이 유동성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앞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 발생지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중국 때리기다 이렇게 합동으로 나섰다 언론사에서 표현들을 하는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매일같이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자주 이후부터 계속 시찰해 왔다고 합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성 때문에 미 정부에 주천해나 경고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갔던 미국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박쥐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과거 사스 때와 같은 새로운 유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됐던 만큼 미국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중국을 지목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아미노산 염기 서열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 배열이 무려 15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연상에서는 이런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박쥐의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끼워넣지 않고서는 이렇게 발생할 수 없다는 거고요. ACE2라고 하는 수용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인체에 뿌리 쉽게 내리기 위해서 조작이 돼 있고요. 또 면역 세포를 공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쉽게 손상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에이즈를 심어서 백신을 만들 수 없게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의 이런 능력을 뽐내려 했던 것인지 또 실수였는지 중국이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미국 주장대로 좀 발원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모든 증거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지금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바이러스 존재가 첫 확인된 곳이 우한
그 해산물 시장이고요. 우한에는 이런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놈 연구를 중국에서 계속 해왔다는 점, 또 국제학술지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그래서 미국은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가 또 안전 대책에 소홀하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입출입자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기술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또 필기 관리도 안 돼 있고요. 라벨을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병용균과 관련된 제거 목록, 또 사고 시 대응 훈련, 또 비상 대응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됐던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이렇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그 소송이 본물 터듯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방 국가들의 자국 때리라고 보고서 아무래도 강경히 나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그 향후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반등 나왔는데 오늘도 강세장인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시장 상황에 맞는 세 종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61선 이제 근처에 와 있는데, 61선은 그렇게 저항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120선 또 220선 이게 지금 더블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61선은 돌파 관점으로 보시고요. 120과 220이 걸쳐있는 자리가 2000선이 조금 넘는 자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 코스닥은 650선에 저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650선이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씩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고,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가 용이하는 사업의 전방 쪽 부분은 리튬 2차전지 사업으로 2차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곧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또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력 고객사 삼성 SDI 향 전기차용 원형 전지 출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또 올해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부분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2만 톤이나 더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저유가나 환경 규제 완화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유럽에서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국제 유가가 저유가 상황에 놓여 있지만 2차 전지주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수요의 감자 역할을 해서 작년 말부터 강한
주가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의 경우 이제 캔들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막혔던 저항을 뚫고 나가는 그런 시점이어서 현재 75,000원에 있지만 이제 8만 원대 넘어서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85,000원을 설정하고 손절가는 6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이 되겠는데요.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며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를 수행하죠. 정부가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DB하이텍은 8인치 빅메모리 웨이퍼 파운드리 공정에 특화된 업체이고요. 아날로그 반도체인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함께 전력 관리 칩,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부품종을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12인치 웨이퍼 대량 생산 위주의 파운드리 강자 대만 TSMC나 삼성전자와는 공략 대상이 다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천과 상호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 법인,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익 800억대를 5년 연속 유지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연말까지 또 순익 800억대가 또 달성될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웨이퍼 수주 잔고가 지난해 9만 장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운드리 생태계 활성화 속에 이미 확보된 이미지 센서 전력관리칩 공급 물량이 상당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사업 성장세는 견고한 것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DB하이텍의 웨이퍼 수주 잔고는 수량 기준 8만 9천여 장이 이르고요. 이는 전년도 4만 8천 장에서 무려 84%를 증가한 수치로 거의 9만 장에 달한 상태이죠. 파운드리 생태계 활성화로 인해서 팬립스 업체에 대한 일감이 풍부해짐에 따라 향후 성장 여력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DB하이텍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V자 반등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V자 반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재차 바닥을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V자 반등을 이뤄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쌍바닥을 기다린다, 또 현금화에 주력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바닥에서부터 6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완만해지기 때문에 더 아래로 가려는 흐름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DB하이텍의 차트도 코스닥의 차트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지속해서 가는 흐름이고, 조만간에 저항에 부딪히긴 하겠지만 저항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행스팬도 캔들을 강하게 뚫고 나갔고, 이제 후행스팬이 61선에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23,50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가 되겠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는 CG나 VFX, 비주얼 이펙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XR, 곧 Extended Reality, 이 확장 현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할 것인데,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VFX 전체 공정 오디트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이 비주얼 에펙트 시각적인 특수 효과 제작에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특수 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 이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이 오버 더 탑 이 OTT 플랫폼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OTT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드라마 편성이 늘고 또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 종목도 바닥에서 강하게 V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체 코스닥 시장의 기간 조정에 이 종목도 기간 조정, 그 가격 조정에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고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서도 점차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기 접근 엔디포스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엔디포스 종목 지난 주 목요일 종가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디포스도 역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엔디포스도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신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폐암 치료제까지 이렇게 앞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엔디포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조업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자회사로 갖고 있는 큐어바이오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하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바이오 업체들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동사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큐어바이오와의 그런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제 부분에서의 괄목하는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4,500원대를 달성할 수 있겠고 또 중기적으로는 5,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1차 4,500원, 2차 5,2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디포스 듣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짧게 볼까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대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DB 하이텍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은 V자 반등을 이뤘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의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옥균 형태의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나왔고 또 고름층 저항을 뚫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매물대 저항이 28,000원대 있지만 목표가 28,5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다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마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제가 반토막 유가 관련주 주의. 지금 유가 관련 이야기들이 사실 이번 주는 거의 8할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유가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옵니다. 뭐 하루에 30%, 뭐 어떨 경우에는 100% 넘는 또 등락률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유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취해 보려는 개인들이 많은 이제
과 관련된 상품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의 이제 특성을 좀 제대로 알고 리스크가 어떤 부분인지를 상품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가가 월물이 마이너스 37불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초유의 가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선물에 의한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원유 선물은 매월 만기가 있고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롤오버라는 예를 든다면 이번 주 같이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사는 이런 행위를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품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선물을 아시는 것처럼 현물에 대해서 실제적인 원유에 대해서 미래 가격을 사고 팔고 만기가 왔을 때는 그 부분을 인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물 5월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낮고 특히 이제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조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유할 수 있는 유로 저장 탱커들이 다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현물을 인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급락이 나와버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원유 가격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불대 초반까지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접근하는 상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유와 관련된 상품은 ETN과 ETF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ETN과 ETF는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ETN은 채권이고 ETF는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상품은 좀 다른 차이점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 ETN과 관련된 부분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 급변동하다 보니까 이 원유 가격에 쫓아서 실물 가격에 쫓아서 ETN 가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계율이 지금 벌써 한 20일 이상째 큰 폭으로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증권회사나 금감원에서 경고를 개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HTS를 켜시면 ETN 관련 경고 문구가 계속해서 뜰 건데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 가격 계율이 크기 때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가가 20불일 때 ETN을 샀는데 다시 10불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20불로 돌아오게 되면 정상적인 형태라면 내가 산 가격에 본전이 돼야 되는데 20불에서 10불로 갔다가 20불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ETN 가격은 뭐 마이너스 30%, 20% 이런 가격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거의 접근을 안 하시는 부분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ETF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생 상품입니다. 외국에서는 파생 상품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도가 좀 낮고 주식과 같은 거래 방식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주식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덱스 원유 선물과 인버스 상품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과 인버스 상품이 있는데 인버스는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정상적인 베팅은 그냥 원유 선물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품들이 선물에 의한 상품을 기초 상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선물 가격을 보면 6월물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10불대에서 왔다 갔다 옮기고 있지만 예를 든다면 12월물 같은 경우는 30불대에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6월물은 10불대지만 먼 12월물 같은 경우는 30불대에서 옮기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진 않는데 워낙 그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게 벌어져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간 단타를 치기 위해서 ETF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원유가 싸니까 10불대에서 내가 이 상품에 진입을 해서 30불, 40불대에 장기간 보유했다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상품이 6월물을 기초 타산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회복되는 11월, 12월까지
보유를 하려면 계속해서 6월물에서 7월물, 7월물에서 8월물 같은 식으로 롤오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5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37불에서 6월물 10불까지 근월물을 팔고 원월물을 사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격 차이에서 그 부담이 내한테 다 쥐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대 비용이라고 발생하는데 지금 유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불 때 매도하고 30불 때 다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상품은 단기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유가가 20불, 30불 때 올라서기까지 장기간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비용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타이거 원유 선물이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도 있고. 그럼 타이거는 다행히 12월물을 기초자산으로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오버를 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타이거 상품 같은 12월물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미 유가의 가격을 30불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유가가 30불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은 지금 과연 내가 30불대 올라가기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코덱스 ETF 상품은 롤오버 비용이 너무 크고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30불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내기가 어렵고 ETN 같은 경우는 가격 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와 관련된 상품에 지금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관점을 꼭 견지를 하시고 유가와 관련된 상품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관련 섹터 잠깐 좀 들어볼까요? 네,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예. ETN 관련된 상품이 신한투자증권에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코덱스 원유 선물과 원유 선물 인버스 상품이 있고요. 타이거 원유 선물과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양방향 투자는 다 가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